네, 밥 먹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제왕권의 절정기를 막 하다가 결국은 동이신라 말기가 되면 점점점 이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정치가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자, 중앙에서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막 치열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지방에서 새롭게 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 우리 신라사의 동요다 이렇게 설명에 붙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세기 후반 이후로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가 되어 그래서 농장이 확대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농장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팜 아니라고 했죠. 이때 농장은 개인적인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지가 많아지면 얘들의 사유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 낼 땅이 줄어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군사력이 자기들 사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나이 어린 해공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을 때 귀족이 반란해서 해공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하는 시기가 나타났고, 그래서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됐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몇 년 안 되는 거죠. 1년 한 명당. 그래서 몇 년을 못 하고 그냥 금방금방 갈아치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왕권은 점점점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지방을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중앙에 야, 내가 저 자리 하나 차지해야 돼. 요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도중이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했고요. 그래서 요거랑 좀 관련되기도 한데, 그래서 왕위 계승이랑 좀 관련된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김원창의 난이고, 요건 진짜 직접적인 왕위 계승 분쟁과 관련이 있었고, 장보고도 마찬가지. 그렇게 청해진 대사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장보고가 왕위 계승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김원창의 난 같은 경우는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김원창도 귀족입니다. 진골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원성왕에게 왕위 쟁탈전에서 밀렸어요. 요 썰도 되게 희한합니다.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뭐 왕위를 뺏겼다느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왕위 쟁탈전에서 이제 김주원이 밀리게 됐고 그 아들이 불만을 품고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웅주, 그러니까 공주죠. 원래 지금의 공주인데,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당시 9주 5서경 중에 5주 3서경이 가담할 정도로 지방의 절반이 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 분의 2 정도 가담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던 게 이 김원창의 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압하는 것도 참 힘들었을 거고, 그러는 와중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더더욱 상실하게 되었다 이 정도 받으면 되겠고요. 다음 장보고도 이제 왕위 계승 분쟁에 좀 가담을 했다가 결국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청해진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반란자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동아시아 이쪽에 이제 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좀 뺏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육두품 세력들이 골품제에 대한 불만은 늘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개혁안들을 막 내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신라 사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은 번번이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호족 세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상을 펼쳐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호족들이 어떤 애들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촌주 출신입니다. 우리 촌주가 지방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민정문서도 막 작성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워낙 이제 지방 내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세력 기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요때 귀족이라고 하는 건 낙향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온
뭐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내려온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내려온 귀족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방으로 새롭게 내려온 귀족 세력, 그리고 장보고 같은 해상 세력, 왕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견훤 같은 군진 세력, 이런 애들이 점점점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방에서 조그만하게 소규모 이제 집단으로 있는 상태에서 점차점차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지방에서 행정, 그리고 군사 이런 것까지 다 장악해버리고 스스로 성주 장군으로 처음엔 칭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백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세금도 직접 거두고 이러면서 결국 신라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육두품 그리고 선종 승려 이런 사람들을 포섭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농민봉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배층이 사치와 향락, 특히 이제 뭐 진성여왕 이럴 때는 아주 극심했는데요. 국가재정은 궁핍하고 흉년에 막 전염병 이런 거 같이 겹쳐서 더더욱 삶이 힘든 상황인데 자기는 부어라 마셔라 막 쳐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왜 이렇게 물건이 좋은 게 없어 하면서 세금 더 뜯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세금 독촉하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고, 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우리 한번 들고 일어나자 해서 농민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주 지방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이제 농민봉기가 일어났고요. 요게 이제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고 일어난 농민들은 사실 뭐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세력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호족 애들이 자기 백성으로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으로 품고 결국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농민봉기를 이용해서 기헌이나 양길이나 견훤, 궁예 이런 애들이 점차점차 하나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대적으로 결집해서 나라를 세워버린 애가 궁예와 견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게 견훤이에요. 견훤의 후백제입니다. 정확히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도읍을 했고요. 비빔밥.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지방 대부분, 그러니까 옛 백제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백제 지역의 유민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다 감성 마케팅입니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인데, 사실 견훤이라는 사람 자체는 뭐 백제랑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에요. 경상도에 출신 인물이고 상주지방 출신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신라의 군인이었는데 뭐 높은 군인은 아니고 좀 그냥 하급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군인이라는 자신의 군대를 갖고 있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까지 세우게 된 거고요. 육두품 출신의 인재를 많이 등용합니다. 당시 잘 나가는 뭐 천재적인 육두품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채씨였습니다. 채씨. 물론 제 채씨는 아닙니다만 경주 채씨들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후백제는 워낙에 신라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고요. 그래서 신라를 굉장히 압박하고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901년에 후 고구려가 건국이 됐는데 이것은 궁예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죠.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뭔가 희화되기도 하고 뭔가 딱 궁예하면 느껴지는 딱 그 이미지가 딱 있는 사람이죠. 좀 딱 강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개성, 지금의 개성, 송악에 도읍을 했고요. 여기는 사실 왕건의 근거지입니다. 궁예는 원래는 뭐 신라의 왕자로 알려졌죠. 신라의 뭐 왕족 출신인데 어릴 때 버려졌는데 뭐 위에서 던졌는데 그걸 유모가 받다가 한쪽 눈을 찔러가지고 애꾸가 됐느니 뭐 이런 썰들이 있는 그런 존재이고 어릴 때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스님이 됐다가 뭐 거의 뭐 파괴승이거든요. 개차반입니다. 그래서 막 거의 양아지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 농민봉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밑에 양길의 부하 이런 걸로
켰다가 결국 배반하고 자신의 세력을 세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요걸 세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 바로 왕건입니다. 그래서 후고구려의 2인자였던 이 왕건, 왕건의 근거지가 바로 송악이거든요. 그래서 궁예는 사실 한 나라를 세우기에는 뭔가 자신의 뭐 세력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걸 왕건이 이제 뒷받침해 준 거죠. 서포트 해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 그래서 옛 고구려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아무래도 왕건에 대한 이 세력 기반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철원으로 뭐 천도하고 국호도 여러 번 바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왕건한테 먹혀버리죠. 처음에는 정치를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간등제도 마련하고 능력 중심의 뭐 관리 등급도 막 새롭게 제정하고 하면서 개혁을 하고,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진짜 미륵으로 칭송받고, 미래에 오는 구세주죠. 메시아 같은 존재로 칭송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말년이 아주 씁쓸하죠. 자, 결과적으로 후 삼국이 성립된 겁니다. 기존의 통신은 경주 일대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로 남게 된 것이고, 옛 백제 지역엔 후백제가, 옛 고구려 지역엔 후고구려가 나타나면서 다시금 삼국시대, 그래서 후삼국이 성립이 된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요 통신이랑 발해 문화를 보고 마치면 되겠네요. 통신 때 불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귀족 중심이 처음엔 일반적이지만 점차점차 일반 백성에게 확산되게 되었고, 그 중심에 바로 원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불교 종파는 교종과 선종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이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대중에게 열심히 설법을 하러 돌아다녔던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원효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아미타 신앙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골물 막 마시고 나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뒤로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원래 당에 유학을 가고 있던 사람이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유학길에 올랐었는데, 동굴에서 우연찮게 이제 원효는 해골물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고, 의상은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결국 원효는 돌아왔고, 의상은 원래 목적지인 당으로 가서 화엄종을 연구했고요. 그래서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고, 영주의 부석사 등 아주 많은 절을 건립했던, 요때부터 조금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상은 약간 교종, 좀 이제 귀족 불교에 가까운 인물이고, 원효는 좀 불교의 대중화 이런 거에 좀 앞장섰던 인물, 조금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 한 명만 더 기억하면 돼요. 이 통신대 스님은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워낙에 이제 불교의 발상지가 인도니까 이 스님들 입장에서 이 불교도 입장에서 엄청난 성지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 한번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당을 거쳐서 인도를 순례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왕오천 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갈 왕자고요. 오는 숫자 5 얘기하는 거고요. 천축국은 하늘에 뭐 축복을 받은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천축국은 당시 인도를 뜻합니다. 불교에서 천축국, 하늘에 축복을 받은 나라는 어디겠어요? 인도죠. 불교의 발상지. 그래서 근데 이 인도가 당시에 5개 나라로 갈라져 있어서 오천축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천축국에 갔다 온 기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도 탐사기, 인도 유랑기 이런 거죠. 이런 걸 책을 썼고요. 원효 이상. 그 다음 선종, 우리 앞서 나오긴 했는데 이 선종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통일신라 말기에 이 선종이 유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교종, 선종, 불교의 종파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교종은 경전,
교리 이런 걸 중시한 가르칠 교자예요, 한자가.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불경을 달달달 외우면 마하바냐바라밀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공즉시생, 뭐 색즉시공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고, 선종 같은 경우는 참선, 수행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몸으로 하는, 수행하는 거, 실천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종 같은 입장에서는 교종은 불경을 열심히 외울 수 있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에게 유행을 한 거고, 선종은 글자 몰라도 돼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살면 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요걸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호족들이 이 선종을 아주 열심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선종은 호족 백성들이 열심히 지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에 이런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호족들이 선종을 엄청나게 부흥시켰고요. 그를 바탕으로 나타난 게 지방에 막 선종 구산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절들이 막 생겨납니다. 교종은 5개 뭐 교종 종파가 있거든요.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오교 이렇게 불러요. 자, 그걸 한번 보면 요렇게입니다. 오교의 위치나 뭐 구산의 위치는 몰라도 돼요. 어떤 건지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좀 봐둘 것은 이 선종 구산의 위치들입니다. 수도인 경주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다 지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요렇게 나타난다는 이유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열심히 선종을 막 지원을 서포트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종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라 말에 발전을 했고요. 참선과 실천을 수행 뭐 이런 거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호족과 백성의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종구산이라고 하는 게 신라 말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족 세력들을 엄청나게 뒷받침했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입니다. 자, 풍수지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당이네. 우리 뭐 파묘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면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에 뭐 관을 하면 엄청나게 나라 뭐 땅이 좋은 땅이라서 좋은 기운을 받아. 이런 게 이제 풍수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신라 말 때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고, 요게 왜 중요해지냐면,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수도일 겁니다. 근데 수도 이외에도 지방에 좋은 명당이란 것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면 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엄청 좋은 기운이 막 있고 백성들이 막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어. 막 그런 거에 대한 이론이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호족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나라를 세우는 거는 이 명당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뭔가 합리화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게 풍수지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종에다가 그리고 풍수지리설에다가 또 육두품 출신들이 요게 많이 가담을 했죠.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육두품 출신들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땅 좋네. 배산임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발해 문화는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문화겠죠? 베이스는 고구려고 거기에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대체로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말갈족들의 문화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문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고구려 문화인지, 어떤 게 어떤 게 당의 문화를 받아들인 건지 요걸 좀 구분해서 봐두면 돼요. 자, 그러면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불병자상이라든지 아니면 석등, 뭐 연꽃무늬 기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연꽃무늬라고 하는 겁니다. 연꽃무늬 이렇게 이불병자상이 나타나죠. 이것도 그렇고 나란히
병자 앉아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요 뒤에 요 귀여워요. 용꼬 뒤에 부처님 얼굴이 있는 거. 그리고 석등, 와, 정말 큰 이렇게 석등이고 요 통도사에도 가면 있습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연꽃무늬. 다음에 연꽃무늬 기아. 사실 고구려의 연꽃무늬 기아가 훨씬 예쁘게 생겼어요. 네, 발의 연꽃무늬 기아는 오히려 고구려 때보다 조금 더 미학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구려의 연꽃무늬 기아가 훨씬 예쁩니다. 그 다음 온돌이라든지 아니면 굴식 돌방무덤 이런 게 나타나고요. 모주림 천장구조 이런 것들 이렇게 점점점 모가 줄여져서 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고구려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말갈의 토착 문화도 있는데요. 발의 변방의 구덕무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신라의 문화 뭐 보면 안압지라고 해서 지금은 뭐 동궁과 월지라고 불리죠. 월지에서 인공 연못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곳입니다. 낮에 보면 뭐 그냥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싶은데 밤에 가면 되게 예뻐요. 밤에 가면 요 사진은 그렇게 뭐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이상한데 밤에 이렇게 불도 쫙 켜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연못에 이렇게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트를 많이 갔던 곳인데 그 다음 경동왕 때 불국사가 만들어졌고요. 불국 말 그대로 부처의 나라죠. 그래서 불국토 이상향 이런 걸 좀 표현한 거고요. 석굴암은 인공 석굴 자원입니다. 근데 이 안에 본존불도 그렇고 이 석굴을 만드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수학과 아주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죠. 그다음 범종 엄청 큰 종을 말해요. 그 절에 가면 통도사에도 범종이 있거든요. 그 종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죠. 성덕대양신종, 에밀레 종. 그다음 이제 성원사 동종이 가장 오래된 종이고요. 요게 불국사. 그다음 요게 이제 석굴암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본전분 이렇게 생겼고요. 요 안에도 요 각가지 부처님들 안에 이렇게 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새겨져 있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 마찬가지로 범종은 요거 자체 범종이 땡 이렇게 쳤을 때 깨지지 않고 아주 맑은 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요거를 만드는 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큰 얘를 매달아두는 요 고리를 만드는 기술력도 엄청났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자, 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런 거죠. 스투파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석탑을 많이 만들었고요. 3층에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이 잘 갖춘 그런 형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든지 아니면 불국사 3층 석탑인데 이걸 석가탑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서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습니다. 한자를 알면 읽을 수 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보탑. 요거는 석가탑이랑 다보탑은 불국사에 다 있는 것이죠. 다보탑은 10원짜리로 유명하고요. 다음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모전 석탑이라고 해서 분황사 석탑인데 요게 그냥 돌이거든요. 돌인데 모전 말 그대로 벽돌을 모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하나 벽돌처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형태예요. 이렇게 석탑. 대체로 3층 석탑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죠. 다음에 고분은 얘들은 원래 돌무지 덧널무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껴목걸이 상자 이렇게 따로 두고 해서 덧널 두고 해서 도굴이 잘 안 됐고요. 그러다가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로 결국 갔는데 얘들은 또 특이하게 12지 신상 이런 것들을 주위에
조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히비지 신상을 조각을 해뒀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삼국 통일 전후에서는 화장이 유행을 하면서 무덤을 만드는 것보다는 많이 불태웠죠. 다음 발해의 대표적인 무덤은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분을 해보면 정해공주묘는 조금 더 이제 고구려 양식,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식 돌방 무덤의 형태고요. 정효공주묘는 일단 기본 양식은 벽돌 무덤이에요. 근데 벽화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고구려 문화가 좀 섞여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이 되게 발달한 걸 볼 수 있는데, 국립대학으로 주자감 있었고요. 빈곤가에 합격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효, 공주묘의 비문,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잘, 쓰여진 한문 볼 수 있고요. 다음 신양태사의 다듬이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도자기 공예 이런 게 발달했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야청도의성이라고 해서 밤에 도자기 소리 이런 겁니다. 다듬이 소리. 요거는 이거 잘라야 되네. 자, 요거는 조금 잘못됐는데요. 요거를 봐야겠네요. 잠시만. 화면 말고 제가 보면서 그냥 읽어주겠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통일신라의 대교류 먼저 이게 들어가야겠네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신라방 이런 게 설립됐는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로 아무래도 단가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단가 많이 하는데 주로 갔던 게 외교 사절 그리고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요. 다음 승려, 문물 교류 이런 거 당연히 많이 됐겠죠. 근데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중에 산둥반도나 화이어강 이런데 하류 일대 신라인들의 마을이 설립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신라인 마을을 신라방 아니면 신라촌 이렇게 불렀고요. 신라인들이 머무는 숙소, 신라인 여관이죠. 그래서 신라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람들 워낙 그냥 살고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신라인들이 다니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원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감독 관청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소라고 주민센터죠. 신라인 주민센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해서 원래 학습지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동아시아의 교육을 주도했던 건 장보고죠. 장보고가 참 염장한테 죽기 전까지 청해진에 완도를 설치해가지고 거의 해상무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산둥반도의 법화원이라고 한 이 절도 이제 장보고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울산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주로 외국과 교류하는 물건들이 교육품들이 다 사치품들이거든요. 귀족들의 사치품. 근데 귀족들의 사치품을 아주 빠르게 로켓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경주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울산항이 당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와 가깝기 때문에 수도와 가까워서 로켓 배송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유학 같은 경우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중심이 됐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강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외교문서 작성에 되게 능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총은 원효의 아들입니다. 파기순인가요?
어떻게 스님의 아들을 이렇게 생각할 거는 제가 수업 때 얘기했죠. 이두라고 하는 걸 정리했고요. 다음에 김대무는 뭐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유학자는 바로 최치원, 육두품 출신 볼 수 있겠고요. 경필경이라는 책을 썼고요. 토항소 경문을 쓰면서 당에서도 일학 스타로 떠올랐던 인물이 최치원. 그 외에도 뭐 최승우, 최언희, 최응이라든지 삼채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육두품 출신의 이 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삼채가 있었어요. 다음에 독서상품과라고 해서 원성학 때 실시됐던 한 정책인데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독서,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읽었냐에 따라 시험을 쳐서 그 학문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품, 2품, 3품. 그래서 그거에 따라 관리를 임용한다 이런 건데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사실은 어차피 관직 진출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품제라고 하는 이 특유의 이 신분제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실패하게 됐던 것이 독서 3품과입니다. 다음 발해의 대교류입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수도 상경 중심으로 5개의 대교통로가 연결이 돼 있었고요. 당으로 가는 게 2개, 다음 거란, 신라, 일본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다음 당가도 역시나 교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산등반도, 등조 이런데 발해 간이 이제 형성되었고요. 그것 따라 그 중심으로 교류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뭐 수출품은 지방 자기 발해 안에서 나는 뭐 말, 매, 뭐 이런 것들, 동물 가죽 이런 것들 많았고요. 수입품은 주로 뭐 귀족의 사치품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언제나 그래요. 중국으로부터 교육에 오는 거는 거의 다 사치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책이라든지. 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